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주차, 제4강, 터파기 및 기초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과목은 건설 시공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음, 저희 이제 이번 안전공학이기 때문에 시공보다는 이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하면서 어떤 위험들이 있고 이 위험을 어떻게 해야 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고 공부를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5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토공사, 그리고 두 번째 터파기, 세 번째 흙막이 공사, 네 번째 배수와 차수공법, 다섯 번째 기초공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들이죠. 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사입니다. 이 땅 속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럼 토공사 먼저 들어갈게요. 자, 토공사는 절토화, 그 다음에 성토, 그 다음에 이제 대묘기, 이런 것들이 토공사라 그랬어요. 토공사는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위한 작업으로 높은 곳은 절토하고 낮은 곳은 성토하여 계획 단면고에 맞추는 작업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울퉁불퉁한 땅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땅을 만드는 작업을 토공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절토, 그 다음에 굴토, 성토, 매토, 대묘기, 그 다음에 정지, 다짐, 잔토 처리 등 이런 공사를 우리가 토공사라고 그런다. 그 흙을 피고 다지고 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토공사의 공정 순서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주로 이제 건물 지을 때가 많이 하죠. 그다음에 도로공사 를 한다든가 이런 걸 때 이 토공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집안조사를 하죠. 집안조사를 이제 그 집안의 암이라든가 또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높이로 있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이 토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집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이제 흙막이 공사, 평평하게 땅을 골라놓고 흙막이 공사를 하게 돼요. 흙막이 공사를 하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죠. 터파기 이제 그 기초라든가 지하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면 땅 속에 건수라든가 지하수가 이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이 고이니까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물 나오는 물을 이제 차수하기도 하고 배수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차수공사, 배수공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땅을 파면은 이제 지정공사를 하게 되죠.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흙을 다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말뚝으로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말뚝 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정공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제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흙막이 부분과 구조물 그 사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흙으로 다시 메꿔야죠. 흙으로 다시 메꾸는 걸 우리가 이제 대매혹이라고 그래요.
대묘기를 하고, 대묘기 하면서 이게 이제 그냥 흙만 갖다 쏟아 부으면은 이게 이제 느슨해서 흙이 다져지질 않아서 나중에 이제 가라앉죠. 가라앉으니까 미리 대묘기 할 때 이제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해서 철저하게 다지면서 나중에 치마가 안 되도록, 흙이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요. 토공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건물 공정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요 토공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이 토공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토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조사 사항들이 있어요. 조사 사항들이. 요 조사 사항들, 뭔지 한번 보고 왜 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부지 주변의 도로, 건물, 시설물 등의 위치, 구조, 현 상태 등. 자, 이건 뭐냐? 내가 이제 여기다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도로, 건물, 시설물 등의 위치, 구조, 그 현 상태.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니까 건물을 이제 지는데 거기다 지하실 구조물이 있어서 터파기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도로가 침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토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백호, 그 다음에 불도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도로가 또 없으면 안 되죠. 도로가 또 없으면 또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주변에 도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접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사하다가 터파기 하다가 또 그 붕괴가 됐을 때 터파기 이제 토사가 붕괴가 됐을 때 건물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죠.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 그 다음에 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었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하고 구조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뭐 나무로 되어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또 이게 현 상태,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균열이 많이 간 상태라든가 아니면 새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 같으면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붕괴가 된다든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 또 대비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통신시설 등 매설물 현황, 매설물 상황. 이거는 뭐 그 부지 주변으로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통신시설들이 이 땅속으로 지나가는데 이 토파기 하다가 백호로 땅을 파다가 이걸 건드리면은 뭐 상하수도가 터지고 가스관 터진 경우에는 뭐 이게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고 뭐 전기 통신 시설 이제 끊어 먹으면은 뭐 그 전기 나가죠. 전화 지고 다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이제 매설물 상황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해운 방지 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통신시설 등 매설물은 자, 세 번째 지하수의 용수량 등 지반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지하수의 높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뭐 토파기를 예를 들어서 10m를 파야 되는데 뭐 지하 상수위가 5m다. 5m 지하 땅속에 5m 깊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10m까지 팔 경우에는 용수량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그 주변에 뭐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뭐 쏟아져 내려올 우려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만이 또뭐 흙막이를 어떤 흙막이 있을 건지 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토공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혹은 가축의 양육을 위한 축사 등 현황. 그러니까 이제 토공사를 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뭐 그 1번도 들어갈 수가 있고 2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 뭐 그 이에 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의 양육을 위한 축사 등 현황. 이건 토공사를 하게 되면은 소음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장비를 많이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젖소 같은 경우 소음 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젖이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달걀을 생산량이 확 줄어들고, 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가축의 그 양육을 위한 축사 등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기상 상태, 뭐 여기가 비가 많이 오는 데냐, 아니면 뭐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데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또 그 공사하는 기간이 뭐 한겨울인지 한여름인지, 장마철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토공사를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하면은 안전사고의 바로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토공사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돼. 저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저런 걸 조사를 하고,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공사 기간 공정 계획을 일단은 지금 토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은 얼마로 할 건지 공정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뭐 공사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장마철이 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공사 기간을 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좀 땡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이런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 매설물 처리. 지하 매설물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에 뭐 그 상하수도, 가스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전기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걸 그 부분 처리할 때그 이제 그 부분 탑하게 할 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삽으로 파서 뭐 매달아 놓는다든가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요. 이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다른 방법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러니까 현장하고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이설을 해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건에 맞춰서 처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지하에서 출토되는 유물 등의 처리. 요게 이제 일반 땅에는 뭐 이게 이제 그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그 경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부여 뭐 이런 데는 옛날에 삼국시대 때 거기가 이제 신라하고 백제의 수도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도였었고 이런 데는 땅속에 그 유물들이 많이 묻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데 유물들이 묻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유물들이 이제 톱하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가 나왔어.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살던 주거지 비슷한 게 나왔어. 이런 그 공사를 바로 중지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또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터파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잔토 등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잔토, 흙이 이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는 흙을 어디다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남는 흙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공사하기 전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터파기는 땅을 파는 거죠. 기초나 지하층을 시공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걸 우리가 터파기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여기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백호로 땅을 이렇게 파죠. 이런 걸 터파기라고 그러죠. 자, 터파기는 이렇게 이제 형상에 따라서 구덩이 파기, 뭐 줄기초 파기, 온통 파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주로 이제 구덩이 파기는 이제 뒤에 이제 기초에서 나올 텐데, 독립기초, 기초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부분만 국부적으로 굴토하는 터파기를 우리가 구덩이 파기라고 그러고, 줄기초 파기는 이제 줄 형태로 쭉 이제 띠 모양으로 굴토하는 거를 이제 줄기초 파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연속 기초에 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줄기초. 그다음에 지중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줄기초도 뒤에 이제 기초공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통파기. 온통파기는 전체를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전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으로 기초를 안 치는 거야. 온통 기초를 설치하는데 파는 걸 우리가 온통파기라고 그런다. 뭐 이걸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은 뭐 시험에 뭐 저걸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제 생각에는 이렇게 굳이 이런 거 구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오픈컷 공법이 있고요. 오픈컷 공법은 오픈이 영어로 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하늘로 열면서 파는 공법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냥 땅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 땅을 만약에 우리가 판다 그러면은 그냥 다 파게 되죠. 이런 걸 다 오픈컷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사 오픈컷 공법은 굴착구역 주변에 경사면을 취해서 흙막이 없이 굴착하는 것을 경사 오픈컷 공법이다. 즉 흙막이는 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흙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흙막이 없이 하니까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경사를 줘야 되겠죠. 흙을 땅 파기하면서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런 걸 파기를 경사 오픈컷 공법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깊은 데는 잘 적용을 않죠. 이거는 깊은 데는 또 부지가 많이 넓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오픈컷 공법은 흙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시설을 해서 터파기라는 걸 우리가 흙막이 오픈컷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흙막이에는 또 그 자립공법이 있고 어스 앵커 공법이 있고 버팀대 공법이 있고 그래요. 또 뒤에서 흑마기에서 별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공법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섬이란 뜻이죠. 섬을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그 중앙부 가운데를 이제 그 터파기홀 그 틈막이홀 가운데를 먼저 파요. 경사를 줘서 흙막이를 그 가운데를 일부 이제 그 파서 거기 가운데 구조물 먼저 축조를 해. 가운데 구조물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조물에 지지해서 주변부를 이제 굴착을 하면서 흙막이를 설치를 하는 걸 우리가 아일랜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일랜드 공법 이거 넓은 데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넓은 데서는 가운데 중앙부부터 굴착해서 그 중앙부 시설물부터 하긴 하는데 흙막이를 뭐 여기에 지지하고 하는 건 못 봤어요. 일단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처럼 가운데 먼저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지물로 해서 가해를 터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트렌치 컷 공법. 이건 아일랜드 컷 공법하고 반대예요. 트렌치가 무슨 영어로 트렌치가 뭐죠? 영어로 트렌치가 이건 또랑을 우리가 트렌치라고 그래요. 트렌치 또랑을. 그래서 이건 가운데를 내비두고 가해 측벽 부분을 먼저 또랑처럼 쭉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제 기초하고 시설 구조물을 축조하고 그거를 지지로 해서 가운데 나머지 중앙 부분을 굴착을 하는 걸 우리가 트렌치 컷 공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외벽 이제 흙막이 벽 부분을 이제 먼저 해서 그걸 이제 구조물로 해서 흙막이 벽을 그걸 이제 흙막이 벽으로 구조물을 흙막이 벽으로 사용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이걸 아일랜드 컷 공법하고 트렌치 컷 공법을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1차 굴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먼저 파서 1차 요 구종을 요 빨갛게 된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쪽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트렌치 컷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걸 다 되고 난 다음에 2차 시공 구간 가운데 흙이 안 파져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2차로 시공을 터파기를 하고 이제 구조물을 시공을 하죠. 요 트렌치 컷 공법은 아일랜드 컷 공법은 반대. 요 2차 시공 구간을 1차로 시공하고 이제 이쪽 부분을 양 가해 부분을 2차로 시공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트렌치 컷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이다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잔토 처리는 아까 얘기했죠. 남는 흙, 매립하고 흙을 깎아서 매립할 때 매립하고 그래도 남는 흙,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 하면 흙이 남겠죠. 지하실 이렇게 터파기 하는 그런 남는 흙을 우리가 잔토 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메우기는 메우는 거 다시 메우는데 이제 터파기 공간의 나머지 부분 지하 구조부가 완성된 후 터파기 공간이 나머지 부분을 메우는 것을 우리가 대메우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현장 내에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터파기 할 때 흙을 파내서 거기다 이제 쌓아놨다가 그 흙을 다시 이제 대메우기 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시내나 이런 데서는 그 부지가 그렇게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외부로 다 흙을 이제 밖에다가 갖다 흙을 이제 버리고 재미옥이 올 때는 또 다시 이제 다른 좋은 흙을 사다가 대미오기를 하곤 해요. 이런 시내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잔토 처리하고 대묘기가 어떤 거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다짐. 흙이 이제 낮은 곳은 흙을 쌓고, 이제, 이제 흙을 쌓아야 되겠죠. 성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이, 지하 구조물이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흙막이 부분하고, 그 지하 구조물 사이에 다시 메꿔야 되겠죠. 메꿀 때 흙을 아까 얘기한 대로 흙을 그냥 쏟아부으면은 이게 흙이 이제 한번 파진 흙은 이게 느슨해져요. 느슨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갖다 부어버리면은 이게 금방 가라앉아 버려요. 흙이 심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하나하나 쌓고 흙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로라나 이런 걸로 다짐을 해야 돼. 이렇게 단단하게. 이래야 흙이 나중에 가라앉지 않고 침하가 안 돼요. 그래서 흙을 30cm 정도, 30cm 높이로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라든가, 뭐, 컴팩터, 뭐 이런 것들로 이런 다지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구로, 다져야 돼. 다지는 걸 이걸 층다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흙은 무조건 이렇게 층다짐을 해야 돼. 다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층다짐을 한 걸 또 시험을 해야 돼. 제대로 다져졌는지. 이 시험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델밀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건 뭐, 뭐, 이렇게, 안전 쪽에서는 그 용어까지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델밀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물을 부으면서 다지기도 하는데, 다질 때, 효과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물을 부으면서 다지기도 하는데, 이건 물다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점성토, 뻘처럼 생긴 흙, 이런 흙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질토, 아주 흙이 상태가 좋은 거, 모래가 섞인, 이런 그 흙을 다질 때 물을 이제, 물로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로라나 이런 걸로 다지면 더 다짐이 잘 돼요. 왜냐하면 물이 그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공간에 이 흙입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길 채워 넣어줘요. 물이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다짐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 위를 노라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다지다 보니까 지하에 그 안에 이제 매설물 등이 있는 경우는 참 그 매설물 위를 뭐 이렇게 다지게 되면 이게 파손되고 변형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더 이제 뭐 물다짐만 한다든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데는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짐을 한다. 자 그러면 터파기 공사 시 어떤 위험이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게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나와 있는 거라서 요건 바로 시험 문제에 바로 기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터파기 공사 시에 이런 위험이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안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할 것. 별표 11, 뭐 11에 별표 11 밑에 있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서 보통 흙의 경우에 습지, 건지, 안반은 풍암, 연암, 경암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1대1에서 1대1.5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흙막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기울기를 안 줘도 되는데 흙막이 시설을 하니까 흙막이를 않고 경사면을 이렇게 깎을 때 이 기울기를 안 두면은 경사면이 흙이 무너져 버려서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두어서 깎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도로 산 이렇게 지방 이렇게 가다 보면 산을 깎아서 도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경사를 두고 이렇게 흙을 깎았죠.
거기에 이제 그 기울기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데, 단단한 암이 있는 데는 1대 0.3이니까 이거는 그 높이가 이를 때 그 수평 길이가 0.3이니까 이거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흙 같은 경우는 1대 1.5 이렇게 되면은 높이가 이를 때 수평면이 1.5니까 이건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제 토파기다 보니까 이제 붕괴 위험이 가장 위험하죠. 가장 무서워요. 토속 붕괴, 흙이나 돌이 붕괴되는 위험. 흙이나 돌이 붕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분기 또는 토속이 낙하해, 그러니까 이제 낙하해 경사면을 줄 때 그 토속 흙이라든가 돌이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아침에 그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속, 그러니까 돌들이 깨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균열이 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물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는 동결된 게 뭐 녹어 있다든가, 뭐 이런 상태들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속,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작업하는 작업자한테로 쏟아져 내려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 밑에서 작업을 못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강을 해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 망을 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흙막이를 뭐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집안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가 있어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40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집안. 위는 토속 붕괴고, 이거는 이제 그 작업자 위에 이제 이제 뭐 집안을 이제 깎을 때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집안의 붕괴는 이거는 이제 그 기초라든가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 할 때 주로 이제 터파기 하는 작업장에서 이런 집 붕괴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그러니까 흙막이 지보공을,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흙막이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호망, 마찬가지로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고, 근로자들은 그 밑에 못 들어가게 다 이런 그 위험을 없앤 다음에 근로자들이 가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설물 등 파손의 위험 방지. 아주 매설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가스관, 뭐 이런 것들 땅속에, 그래서 굴착 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까 이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터지면 굉장히 잘못 폭발 우려도 있고, 뭐 전선, 보통 땅속에 매립하는 전선은 아주 고압 전선이 우리가 그 전봇대로 지나가는 그런 22,000볼트들이 매설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그 뭐 끊긴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감전 위험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자, 굴착기계는 뭐 백호라든가 땅을 파는 기계를 우리가 굴착기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도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사용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스관이라든가 지중 전선, 땅속의 지중 전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지하의 공작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그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사를 했더니, 집안 조사를 했더니, 매설물 조사를 했더니, 땅속에, 가스관이 묻혀 있어. 근데 거길 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런, 백호로 하게 되면은, 이제, 푹 파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살살 파고, 나중, 이제 근로자가 직접 삽으로 이렇게 파서 확인을 하고, 최대한 안 닿도록 그렇게 해서 굴착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아예 그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운행 경로 등의 주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운행 경로, 그러니까 차량이, 그러니까,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이제, 기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덤프트럭. 뭐, 덤프트럭 말고, 뭐, 운반기계 패로다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굴착 기계는, 백호, 뭐, 불도자, 뭐, 이런 것들. 페이로다, 뭐, 페이로다, 이런 장비들. 적재 기계는 마찬가지, 적재 기계도 뭐, 페이로다라든가, 백호도 적재, 딱, 이제, 덤프 트럭에 이제 실는 기계를 우리가 적재 기계라고 그러죠. 기계라고 그러죠. 이런 기계들이 이제 계속 그 터프하기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로자들이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주변에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런 장비들 이런 작업을 하니까 여기 오지 말아라. 혹시 올 일 있으면은 조심해서 꼭 장비 확인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규칙에 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운반 기계 등의 유도. 운반 기계, 뭐 이제 덤프트럭은 완전히 차량이잖아요. 차량. 차량이 왔다 갔다 오니까, 거기 뭐 아주 근로자들이 이 차량에 교통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덤프트럭 위에 적재함에, 에, 이제 물론 이제 밖에 나올 때는 덮개를 씌우고 나오지만, 현장 내에서만 움직일 때는 가끔 더 덮개를 안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이제 근로자가 지나갈 때, 뭐 손상을 줄 우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 덤프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주변에 근로자들이 못 다니도록,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토공사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규칙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흑마기 공사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흑마기는 아까도 이제 아까, 또 이제 얘기했는데, 흑마기 공사는 굴착 측벽면의 토사 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흑마기를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흙을 이제 수직으로, 내리파다 보니까, 이런 시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 깊은 경우는 어차피 흙을 깊게 파면은, 흙을 거의 수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마기를, 해야 돼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토사 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흙마기 공사를 하는 거고, 자, 흙마기 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흙마기에는,
이제 지지를 어떻게 뭘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립식도 있고 버팀대식도, 그러니까 이제 스트러트라고 그러는데 버팀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스앙카 공법이 있고, 소일 레일링 공법이 있고 그래요. 소일 레일링 공법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그 구조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H 파일 플러스 토립판 공법. 이건 이제 그 H 파일을 받고 H 파일과 H 파일 사이에 토립판으로 막아서 흙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가 H 파일 플러스 토립판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거고 시공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가장 또 싸고 공기도 짧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얕은데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고 깊이가 좀 얕은데 주로 사용을 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건데 그 대신 이제 이게 그 토리판 나무판으로 막기 때문에 물을 막아지지 않아서 그 뒷면에 물이 이제 뭐 상수도라든가 건수 뭐 이런 물이 나오면은 이게 물이 그대로 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로 인해서 배수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뭐 파이핑 현상이라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흙막이 뒷면에 있는 흙을 또 끌고 내려오면은 그 흙막의 뒷면이 이렇게 이제 공간이 생겨서 잘못하면 또 붕괴 우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차수공법까지 병행해서 물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차수공법까지 병행해서 해요. 그런 집안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트 파일 공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시트는 이제 철판으로 이제 접어놓은 거예요. 시트가 우리가 이제 뭐 종이 이런 판을 시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접어놓은 걸 갖다가 땅에다가 철판으로 접어놓은 걸 땅에다가 그대로 이제 박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 땅이 단단한 집안에서는 시공할 수가 없어요. 뭐 H8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오가라든가 이런 장비로 구멍 뚫고 거기다 이제 박으면 되는데, 시트 파일은 뭐 철판으로 된 넓은 판이니까 이게 박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연약한 이런 뭐 그 바닷가 뭐 뻘층이라든가 뭐 모래만 있는 이런 집안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물을 차단하는 성능이 좋죠. 뭐 물이 철판을 뚫고 들어가진 못하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닷가 뭐 뻘층, 그 다음에 이렇게 모래가 많은 뭐 강 옆에 아주 물하고 아주 굉장히 물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깊게는 사용을 못 해요. 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견뎌야 되니까. 이런 걸 시트 파일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열식 흙막이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땅속에 그 흙막이 헐 위치에다가 동그란 구멍을 오거로 뚫어서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쭉 열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쫙 붙여서 콘크리트 기둥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둥을 원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흙막이 하는 공법인데, 요거는 이제 오거로 구멍을 뚫으니까 일단 소음 진동이 없죠. 소음 진동이 별로 없어. 물론 이제 뭐 토립한 공법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또 주열식이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아주 이건 또 사수성이 좋아요. 물을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데로 이제 물이 빠져나오긴 하지만, 근데 내려가면 그 뒤에다가 또 그 그라우트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수성이 좋고 강성이 아주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 차수성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치마도 좋고, 그래서 그 민원 뭐 주변 도시에서 이런 그 서울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주로 이제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법인데, 문제는 굉장히 이 공사 기간이 비교적 길어지고,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요 주열식 홍마기 공법으로서는 이제 뭐 SCW 공법, 그다음에 CIP 공법, PIP 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 똑같은 건데 뭐 어떻게 그 기둥을 만드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뭐 이제 앞에 뭐 SCW 공법도 하면 소일 시멘트 월해서 소일 시멘트, 그러니까 이제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은 거고, 뭐 PIP 뭐 CIP 공법은 캐스팅 플레이스 파일에서 이거는 이제 구멍 뚫어서 콘크리트를 이제 그 속에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PIP는,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자갈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시멘트물을 나중에 밑에서부터 채워 올려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시공하느냐는 그런 방법적인 거고, 이것도 이제 주열식 공법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주열식 흙막이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슬러리 월 공법은 이건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땅속에다가 벽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를 흙막이 벽을 쓰고, 나중에 이제 그 탑다운 공법이라 해서 밑으로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아예 그 본 구조물 벽을 여기다가 이걸 사용해서 본 구조물 예벽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슬로리월 공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주 그 특수공법으로서, 아주 차수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나는 바닷가, 그 다음에 뭐 강 주변, 이런 데서 주로 적용을 하고, 또 이게 워낙 강성이 좋기 때문에 주변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그래서 뭐 서울시 한강 주변, 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부산 내 바닷가, 이런데 그 고층 아파트들이 주로 이 슬러리월 공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수 굴착기와 안정액을 이용해서 지중을 이제 굴착해서 이제 철근망을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판 그 속에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벽을 만들어요. 벽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쭉 만들어 나중에 붙여, 이렇게 벽을. 그렇게 해서 하는 공법으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공법인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 비싼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로리월 공법을 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에요. 먼저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 땅을 팔 위치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가이드월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특수 장비로 이렇게 파면은 이게 이제 흙이니까 무너지겠죠. 더군다나 물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벤토나이트 액이라고 하는 안정액을 땅을 파면서 이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안정액이 이 공벽, 이 주변의 흙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안정액이, 벤토나이트 액이, 요 액이. 그러면 이제 요게 그대로 이 흙이 안 무너지고, 이렇게 안정액이 여기까지 채워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밖에서 철근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근으로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이제 이 깊이까지 이제 안정액이 액체니까 집어넣어요. 이게 쑥 들어가겠죠. 이게 철근이니까 자중에 의해서 쑥 들어가고 나면은 요 이제 이걸 안정액을 철근망을 넣을 때 여기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것을 콘크리트 타설관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 붙여서 내려요.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펌프 압력으로 이제 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타설을 하면은 이제 많이 비기도 하고 다 밑에까지 안 가니까 밑에서부터 이걸 높은 압력으로 밑에서부터 타설을 하면서 쭉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이 안정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땅으로 올라오면서 여긴 흙이 다 차겠죠.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안정액은 옆에다가 또 이렇게 받아놔요. 받아놨다가 이제 옆에 또 쓸 때 또 쓰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게 슬러리월이다. 자, 그러면은 흙막이 공사의 위험 방지. 흙막이 공사할 때는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이거 그 기사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흙막이 지보공이라는 것은 흙막이를 버티고 있는 버팀대를 우리가 지보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트러트 공법 같으면은 이제 스트러트 스트러트 이제 그 철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스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스앵커 자체가 지보공 역할을 하는 거죠. 땅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흙막이 지보공이 다 대부분 철제예요. 어스앙카는 강제고, 그 다음에 스트러트는 H빔이고. 그러니까 철제니까 이게 심하게 녹슬어서 이게 잘못하면 버텨주기 어려운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큰일 나겠죠. 못 버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상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도 미리 이제 이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함. 그러니까 이 흙막이는 반드시 아무나 이렇게 흙막이를 설계해서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관련 기술사 우리가 이제 흙막이 설계하는 기술사를 토질 및 기초기술사들이 하는데 이런 기술사들이 다 이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흙막이 그 간격, 그 다음에 지보공 간격,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조립도라 그래. 설계도면을 이제 그걸 반드시 그거에 맞춰서 흙막이를 조립을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이건 아까는 근데 토공사 때는 토석이 붕괴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건데 이거는 흙막이 자체가 붕괴되는 걸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흙막이가 붕괴되면은 바로 연쇄적으로 흙막이 뒷면에 있는 흙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 정기적으로 이런 걸 점검을 가나다라.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그러니까 부재라는 거는 흙막이 부재, 엄지말뚝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류판, 그 다음에 띠장, 그 다음에 버팀대,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나 또 휘거나 또 녹이 많이 슬거나 이런 상태가 있는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흙막 토합에 의해서 변형된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버팀대는 이제
뭐 어스안카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러트를 뭐 지보공을 이제 지보공 이런 것들은 이제 버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에도 이제 로드셀이라고 해서 압력계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압력이 투합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또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뭐 매일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압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외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측을 해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더라. 그러면 잘못되면 갑자기 이게 이제 붕괴될 우려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엔 이제 또 왜 그렇게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는지를 또 조사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부재의 접속부라는 거는 띠장하고 스트러트하고 이런 보통 그런 부분은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이제 연결부를 우리가 접속부라 그래요. 이런 데는 이제 볼트라든가 이런 걸로 접속을 하는데, 이런데 이제 그 볼트가 제대로 접속이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치마. 이제 치마는 이제 요거 이제 그 흑마기 상부 부분, 흑마기 상부 부분에 흑마기 후면 뒷면에 그 집안이 치마가 되는지. 물론 조금씩은 치마가 돼요. 왜냐하면 옆에는 이제 터파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밑으로 땅이 파져 있는 상태고, 이제 위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치마가 되는데, 치마가 뭐 이렇게 많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건물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터파기 흑마기에도 토합을 더 많이 가해지게 돼서 붕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치마도 계측을 해서 치마의 정도도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위험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현상인데,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보일링 현상이라고 있어요. 보일링 현상. 보일링 현상을 방지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보일링 현상이 뭐냐? 보일링 현상이 모래 집안과 같이 투수성이 큰 집안에서 지하 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집안 수위와 기초 파기 저면 수위 차이에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은 지금 요 부분, 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흙막이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땅을 이만큼 팠어. 근데 지하 수위가 이렇게 위에가 있어. 이 땅보다 이 지하 수위가. 그러면은 이 지하 수위가 물이 이만큼 위에가 있으니까 물은 뭐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죠. 밑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흙막이 부분이 뭐 물이 완전히 잘 빠지는 그런 그 흙막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물로 여기도 물이 빠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물이 이 흙막이 저면으로 해서부터 이렇게 빠져버려요. 물이 이 지하 수위가. 근데 물만 퍼내면 뭐 괜찮겠는데, 요 놈의 요 물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그 백사장 강이나 바다에 가서 이런 뭐 이렇게 이런 놀이를 해보면은 이게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모래까지 같이 끌고 올라와 봐요. 이게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뽀글뽀글 위로 올라오면서 모래도 이렇게 막 쌓여요. 여기 위에 이쪽에 있는 모래들이 올라와서.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저 모래층이니까, 모래 지반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 뻥 뚫려요.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리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마가 이루어지죠. 뻥 뚫리니까 이게 이제 이 흙막이가 버티질 못하고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흙막이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이게 보일링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요 이제 뭐 물론 바닷가에도 많이 생기지만 요게 강 주변에 많이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 일산 개발할 때 일산이 한강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죠. 일산에 땅을 파면은 그래서 그 강 주변이다 보니까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산 그 개발할 때 그 터파기 보면서 이런 그 현상, 보일링 현상 때문에 아주 애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흙막이 밑둥 깊이를 아주 깊게 물이 없는 데까지 못 내려오는 데까지 시공을 해야 되고, 또 강성이 큰 흙막이 이게 이제 아주 그 단단한, 그러니까 이제 슬러리월이라든가, 그래서 슬러리월을 저런 데 많이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쥐열식 콘크리트 흙막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공법 등으로 지하수위 저하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공법 물을 이제 미리 물을 퍼내서 이제 지하수위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주 모래 만드는 데서 굉장히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공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집안 계량 등으로 바닥면의 지지력을 증대한다. 뭐 조그만 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 점점 적은 데서는. 뭐 이런 배수공법이라든가 집안 계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깊게 들어가는 데서는 이제 적용을 못하고 좀 얕게 들어가는 흙막이 그런 데서는 가능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주로 이제 이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적용을 많이 해요. 자, 히빙 현상이 있어. 보일링 현상하고 히빙 현상이 있는데, 히빙은 보일링 현상하고 반대 집안. 보일링은 모래집안이라고 그랬는데, 요 히빙은 모래집안이 아니고 점토질, 그 점토질 집안에서 이 흙이 무게 때문에, 흙이 점토질이다 보니까 흙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쑥 올라와 버리는 거를 우리가 히빙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흙막이 했는데, 이게 일반 흙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 흙막이 쪽으로 이제 토합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뻘흙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쪽을 파면은 이게 이제 그 똑같이 미끄러지면서 이게 이제 치마가 되면서 이게 그 높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서해안 가면은 갯벌 있죠. 갯벌에 가서 뭐 삽으로 이렇게 좀 판다 이거야. 파면은 뭐 수직으로 이렇게 파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 똑같아져 버리죠. 이 높이가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말랑말랑한 흙들은 이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삽으로 파는 부분을 그걸 저절로 메꿔지는 거야. 옆에서 밀려갖고.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히빙 현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히빙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뭐 예를 들면은 인천의 뭐 송도,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해안 쪽으로 메리펀, 뭐, 시화공단, 뭐 안산공단, 뭐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히빙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갖고, 지금은 뭐 히빙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는데, 예전에 뭐 인천의 이제 공단 같은 경우 거기서 공사할 때는 이런 히빙 현상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바로 무너지니까 이런 거 히빙 현상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이제 히빙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 대책을 하는데, 이것도 보일링 현상이나 같이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반드시 흙막이 상부에 중량물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흙의 무게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다른 그 중량물을 올려놓으면 더 무거워지니까 이런 방지 대책을 쓴다. 그래서 한번 뭐 집안 계량 등으로 바닥면의 지지력을 증대한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답을 찾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배수 차수 공법. 이 배수 차수 공법에 배수는 물을 빼내는 공법이고 차수는 물을 막는 공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흙속에서 땅 속에는 뭐 상수 이제 건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흙 속에 물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게 되면은 그 물들로 인해서 물이 이제 흙막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공사하는데 영향을 중으로 인해서 배수하고 차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배수는 이제 물을 이제 빼내는 공법으로서는 이제 중력식 배수와 강제식 배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보면 뭐 집수정 디벨 공법, 웰포인트, 진공 디벨 이런 뭐 용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집수정은 무슨 집수정 공법이라는 건 뭐냐? 물이 나온다 이거야. 물이 나오면은 땅을 파요. 우물처럼 이제 낮은 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고이면은 펌프를 물 퍼 올려내는 거야. 이걸 집수형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베르 공법은 뭐냐? 우물이란 얘기죠. 영어로. 딥은 깊다는 얘기야. 깊게 우물을 파는 거야. 이거 집수형이나 뭐 똑같은 얘기죠. 집수형은 좀 얕게 그냥 파는 거고, 디벨은 깊게 파서 물이 거기로 고이면은 이것도 펌프로 퍼내는 공법이다. 이건 이제 중력식 공법, 중력식 배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제식 배수는 말 그대로 강제로 배수하는 거예요. 강제로. 웰포인트 공법이 라는 이제 공법을 쓰는데 웰포인트 공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긴 해야 돼. 왜냐하면 요 배수 공법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지하수위가 저하될 경우 지하수위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수위를 치마가 뭐 주변 집안에 치마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시 땅속에 물을 넣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웰포인트 공법을 또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물이라는 얘기죠. 웰이. 이걸 그러니까 땅속에다 깊게 우물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우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을 이제 빼주는 거고 펌프로. 진공 디벨은 이거는 더 이제 진공 상태로 해서 하면은 물이 이제 진공이 되면 물이 확 빨아 올라오겠죠. 이 웰포인트 깊게 우물을 파서 거기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흙 속에 있는 물까지 빨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강제로 물을 빼는 거를 이제 웰포인트 공법이다, 뭐 진공 디벨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도 이 공법은 보지를 못했네요. 근데 이제 혹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배수 공법으로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그거였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공법. 차수는 물을 차단하는 걸 차수공법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차단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 이제 싯파일 공법. 아까 파일에서 나왔죠. 흙막이에서 싯파일 공법은 철판으로 된 파일. 요거를 땅에다 박아서 흙막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많은 뻘이라든가 뭐 이런 모래층 이런 데서는 이렇게 싯파일 공법을 아예 흙막이 자체를 싯파일 공법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도록 차단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 연속법 공법은 이제 아까 슬러리월 공법을 우리가 지하 연속법 공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하 연속법 공법, 슬러리월이나 그다음에 주열식 공법, 콘크리트 기둥을 쭉 연결해서 흙막이 하는 공법. 이것도 이제 흙막 자체를 이런 차수성 있는 그런 슬러리월이나 지하 연속 주열식 공법,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둥을 연속해서 붙이거나 벽을 만들거나 이런 공법을 통해서 아예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공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입공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토리판 공법을 사용할 때 이제 토리판은 이제 물을 차단을 못하니까 이렇게 주입공법을 그 흙막이 후면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파일이라든가 뭐 지하 연속법 공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물이 이제 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후면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이건 이제 땅 속에다가 주입을 한다는 얘기야, 액을. 우리가 주사 액을 주입을 하듯이 땅 속에다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시멘트 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품, 뭐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건데, 요거 이제 뭐 SGR 공법, MSG 공법, 뭐 이런 LW 공법은 이건 이제 뭘로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또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거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주입 공법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 현장은 이런 공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뭐 외워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초공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기초에는 지정하고 이제 기초공사가 있어요. 그럼 지정은 뭐냐? 지정은 기초 슬래브 하부를 지칭. 그러니까 기초판 밑면을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주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초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주로 하죠. 철근 콘크리트를 받쳐주고 있는 밑면, 그 땅의 밑면을 우리가 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에 이제 그 밑면이 암일 경우 암반일 경우에는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 그 기초 헐라고 땅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연약지반이야. 그럼 그 위에다가 기초를 바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하는 걸 우리가 지정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정에 이제 보통 지정이 있는데, 지정은 그냥 보통 뭐 땅 위에다가 바로 기초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모래 지정을 하고 자갈 지정, 잡석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초를 설치할 이제 얕은 거 보통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뭐 소규모 시설물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모래만 이제 바닥에 깔고 좀 다짐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바로 기초를 설치하는 걸 우리가 모래지형이라고 하고, 모래 대신 자갈을 깔고 좀 다져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자갈지정. 잡석지정은 잡석은 보통 10cm 이상 되는 그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세워서 다져서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다설하는 거를 우리가 잡석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보통 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뚝 지정은 이제 연약 지반이 아주 깊어. 그리고 이제 또 그 위에다가 그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굉장히 뭐 큰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을 설치한다든가 2, 3층짜리 뭐 아니면 아파트처럼 20층, 뭐 30층짜리 이렇게 건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그런 건물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안반 지정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게 이제 그런 지정이 없죠. 보통 그런 땅이 드물죠. 그런 땅이 드물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도 뭐
그런 안반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아파트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무너지지, 그 기초를 단단히 받쳐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말뚝이라는 거를 말뚝 지정이라는 걸 해요. 땅 속에다가 말뚝을 박는다는 얘기야. 어디까지 박어? 이런 아주 단단한 집안, 안반까지 말뚝을 박는 걸 우리가 말뚝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뚝 지정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뭐 지지 말뚝이 있고 마찰 말뚝이 있고 다짐 말뚝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지 말뚝은 말뚝 선단을 지지 지반, 그러니까 안반까지 직접 닿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지지 말뚝이라고 그러고, 마찰 말뚝은 안반이 너무 깊어서 거기까지 못 갈 경우는 마찰력, 주변의 흙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그러고, 다짐 말뚝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뚝을 받게 되면은 그 주변에 흙이 서로 밀려서 단단하게 되죠. 그 말뚝 주변에 밀실하게 해서 다짐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걸 우리가 다짐 말뚝이다 그런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다 뭐 지금 말뚝 시공은 지지 말뚝으로 시공을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질에 따라서, 그럼 말뚝을 어떤 걸 갖다 말뚝을 박을 거냐. 나무 말뚝이 있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있는데, 나무는 이제 주로, 똑바로 박아야 되니까, 주로 이제 소나무 종류, 뭐 위송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강원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소나무가 아주 똑바르게 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또 물속에, 이제 땅 속에 들어가니까 썩잖아요. 그래서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지하 수면 이하에만 시공을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지금 콘크리트 말뚝 나오기 전에 뭐 사용하던 거더라. 지금은 이제 안 쓴다고 보면 되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뭐 여러분들 전봇 대 보듯이 그렇게 콘크리트로 말뚝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 현장에다 시공을 하는 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제자리에서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채워서 말뚝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피어 지정이 있고 깊은 기초 지정이 있는데, 피어 지정은 이제 우리가 보통 1m 직경이, 말뚝 직경이 뭐 1m 이상 되니까 아주 굉장히 큰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하는데, 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아주 굉장히 직경이 큰 거를 우리가 피어 지정이라고 그래요. 피어 지정. 주로 이제 이거는 아주 하중을,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이제 받쳐주는 것들. 그러니까 뭐 교각의 하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들의 기초, 말뚝 갖고 부족할 때 주로 이제 이런 피어 지정을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은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강이라든가 바다의 교량이라든가 뭐 이런 주로 이제 뭐 교량 기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들, 이런 다리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해대교라든가 뭐 또 영종도 건너가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이런 것들은 바닷속에 다리를 놨잖아요. 뭐 이런 기초, 이런 땅 속 깊게 안반까지 가야 되니까 일반 공법 갖고는 어렵겠죠. 일반 공법 갖고는. 그래서 우물통을 콘크리트로 굉장히 크게 이 지상에서 만들어서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파는 거예요. 우물통 안에서 장비로 이렇게 파는 거를 우물통 기초라고 그러고, 자만 기초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건 이제 잠암이란 그 그 잠암을 만들어서, 잠암 내부에서 이것도 이렇게 파서, 그 기초까지, 그 안반까지 파서, 그 우물통에다가 콘크리트로 아예 채워서, 그걸 통째로 기초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이제 기초. 기초는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상부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거를 우리가 기초라고 그러죠. 기초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뭐, 이렇게 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독립기초는 그 터파기 할 때, 이렇게 뭐, 웅덩이처럼 파는 거를 독립기초 할 때 파는 거고, 복합기초는 이 독립기초하고 뭐 연속기초하고 섞어서, 한쪽은 뭐 독립기초, 한쪽은 연속기초,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걸 이제 복합기초라고 그러고, 연속기초는 이제 이렇게 단장이라든가 뭐 옹벽 기초처럼 이렇게 쭉 이제 줄로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연속기초라고 해요. 그리고 온통기초는 전체를 다 파서 전체 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하는 걸 온통기초라고 한다. 주로 대부분 대부분 그 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기초로 많이 해요. 지금은 콘크리트 기초를 할 때. 이런 얕은 기초에는 이런 기초가 있다. 이건 주로 얕은 기초에 사용하는 거고. 자, 깊은 기초는 이것도 이제 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이제 지정 깊은 기초는 반드시 이제 나무 말뚝을 박아서 이제 그 위에다가 기초를 이제 시공한다. 요건 이제 말뚝 기초라고를 깊은 기초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 말뚝은 안 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기성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다가 말뚝 시공을 한다. 말뚝 시공, 이제 RC 말뚝이 있고 PC 말뚝이 있고 PHC 말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RC 말뚝은 뭐 일반 콘크리트 말뚝을 RC 말뚝이라 그래요. 요거는 근데 이제 요게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PC 뭐 프리스트레스를 이제 주어서 만든다 해서 PC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더 강성이 좋고 균열 발생이 좋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또 PHC 말뚝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PHC 말뚝은 고강도, 프리스트레스, 그 다음 하이 텐션 콘크리트 말뚝에서 고강도, 그 다음에 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양생도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 해서 기계 속에서 24시간 만에 양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 품질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다 이 PHC 말뚝을 사용을 해가지고 고성능 콘크리트 이런 말뚝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말뚝은 이제 원형 뭐 철제로 된 거, 원형강, H형강 이런 것들, 뭐 대심도, 그러니까 용접해서 계속 박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심도 아주 깊은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닷가, 강가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용접을 이으니까 이음이 쉽고, 시공도 좋고, 그 대신 이게 세다 보니까 부식이 되겠죠. 땅속에서 이게 이제 부식이 되니까 이 부식 방지 공법이 별도로 또 필요해요. 요거는 뭐 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강제 말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타설 말뚝, 요거 아까 설명을 했죠. 현장에서 바로 구멍을 뚫어서 그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 이런 말뚝을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이다 그런다. 그래서 요 베네토 공법이 있고, 이걸 이제 올케이싱 공법이라고도 하고 베네토 공법이라고 그런다. RCD 공법은 역순환 공법이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어스 드릴 공법은 뭐 공법들이 있는데, 뭐 어스드 이제 뭐 마찬가지에 이제 공법이 대부분 올케이싱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철관으로 된
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파서 거기는 이제 구멍을 그 구멍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설하는 걸 올케이싱 공법이라고 그러고, RCD 공법은 이제 레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라 해서 이건 서큘레이션 드릴을 가지고 이것 이제 드릴을 갖고 이제 그 안에 이것도 이제 케이싱을 사용을 하죠. 케이싱을 안에 파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 파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굴착용 드릴, 이거는 이제 어스 드릴은 오가 장비가 아니고 이거 어스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회전시켜서 파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처음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방법에 따라서 그 공법에 따라서 토목 쪽은 굉장히 그 해외에서 뭐 하나 개발하면 이렇게 공법이 다 나눠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그 거기에 현장에 맞는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슨. 케이슨은 아까 그 깊은 기초에 쓰는 것을 자만공법, 요걸 이제 케이슨 기초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항만이라든가 이것도 그 콘크리트로 이제 지상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거 이제 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치할 위치에까지 가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런 케이스는 항만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심 25m 이하 수중에다가 케이스는 시공을 한다. 오픈 케이스는 있고 뉴매틱 케이스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말뚝 시공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런 타입 공법이 있고, 진동 공법이 있는데, 타격 공법은 이제 드롭 한마, 뭐 스팀 한마, 디젤 한마, 유압 한마, 이건 한마로 때려서 박는 이제 말뚝을 시공하는 걸 타입 공법이라고 그러고, 진동 공법은 바이브로 햄머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시트 파일에 주로 적용을 해요. 이렇게 막 흔들어서 땅 속에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 그 파일은 적용 안 되고 시트 파일, 철판으로 된 거라든가 뭐 주로 그걸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H빔을 박을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진동을 줘서 땅 속에 박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무른 땅, 연약 지반에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립공법이라 해서 이건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거기 구멍에다 넣고 박는 거, 박는 공법인데, 압입공법은 말 그대로 뭐 유압제 갖고 이제 지중해 압입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동차 들을 때 타이어 펑크 나서 자동차 바퀴를 뺄 때 그 윈치를 사용하죠. 그런 윈치를 거꾸로 넣어서 말뚝을 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압입공법은 주로 뭐 사용을 잘 안 하죠. 특별한 데 아니면은. 워터젯 공법은 말뚝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물을 아주 고압으로 분사해서 집안을 이완시켜서 말뚝을 박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 잘 사용을 안 하고, 중굴공법, 이것도 그 말뚝이 개방된 말뚝에 오거를 이제 말뚝 가운데에다 넣고, 대부분 이제 이건 대규모 대형 말뚝들을 사용할 때 중굴공법을 사용하죠. 이거는 이제 이건 그 다음에 케이싱을 놓고 한다든가 박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리볼링 공법, 요게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에요. 보링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죠. 미리 구멍을 뚫어서 어쏘고로 미리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그 구멍 뚫은 그 속에다가 말뚝을 들어서 갖다가 거기다 이제 그 발뚝을 놓고 한번 몇 번 이렇게 때려줘요. 때려줘서 말뚝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땅속에다. 그래 놓고 그 주변에 시멘트 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어넣어서 굳혀서 단단하게 굳혀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걸 우리가 프리볼링 공법이다. 그래서 이걸 매립 공법, 이것들이 다 매립 공법이다. 주로 그래서 매립 공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프리볼링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런 이제 터프하기 및 기초공사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구조물의 붕괴, 부동치마, 그 다음에 사면 붕괴, 흙막이 붕괴, 토공사, 중장비 위험, 항타기, 항발기한 토기 위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말뚝 등의 토기 파손 낙하 위험, 집안의 침하 및 지중 매설 시설물의 파기 위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우리 오늘 좀 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분량이 좀 많아서,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아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되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강의를 들어주길 바래요. 자, 고생들 했고, 이걸로써,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에 또 봬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